자, 이제 세 번째 모듈 5입니다. 지금 모듈 4에서 다 얘기를 한 거 아니고요. 모듈 4는 5를 하고 나서 나머지 4를 4-2가 되겠죠. 파일을 오늘 두 개 드렸습니다. 파일을. 이게 첫 번째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을 연달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5를 끝내고 나서 모듈 4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굴려야 할까? 음, DBDC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굴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중도 해지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토해내는 중도 해지를 해서 생기는 일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이연을 통해서 복리의 효과를 노릴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금 전략을 퇴직연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 지금 첫 장에 얘기하는 게 뒤에 내용의 예시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한 번에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장에서의 흐름을 정확하게 쫓아오시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나이. 45세가 넘었냐 안 넘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45세 넘으신 분들 중에는 그러면 나는 이거 들을 필요 없냐? 아니죠. 들어야죠. 반드시 들어야죠. 답답한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예. 무슨 만으로 해. 느낌대로 해요. 그냥 세는 나이로 하든 만으로 하든. 자, 45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45세보다 어리면 이때는 IRP 등을 넣으면은 안 됩니다. 미친 거죠, 그냥. 이거 IRP를 넣으면 안 돼요. 왜? IRP를 넣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IRP 같은 경우에 중도 해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거가 생기잖아요. 연금은 뭔데? 지금 넣어서 안 건드리고 내 노후에 55세가 됐든 뭐 65세가 됐든 그때부터 받아서 쓰려고 모으는 건데, 중도 해지를 한다? 중도 해지할 건데 왜 넣었어? 넣지 말지. 그래서 연애 같은 나이는 4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변덕이 죽을 듯 하기 때문에 자꾸 해지를 하려 그래.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왜 넣냐고. 넣질 말아야지. 넣으면 안 돼요. 45세 이하는 더 효율이 높은 곳에 돈을 넣는다. 그럼 45세가 넘어서는 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피크를 찍어요. 피크를 찍고 나서 연봉이 45세를 정점으로 해서 최고로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개념 없이 돈을 펑펑 씁니다. 1년에 해외여행을 한 번 가는 건 상관없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해외여행 한 번 가도 상관없지. 해외여행을 두 번을 가고 명품을 사고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고 뭐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월세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월급이 700만 원이 들어와요. 700만 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그 상반기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 100만 원, 150만 원을 세이브 해놓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세이브를 해놓고 나머지 월세는 럭셔리하게 250만 원짜리 살고 나머지는 돈을 다 털었어요. 그래서 700만 원, 800만 원 월급이 싹 없어져요. 인생은 오늘뿐이니까. 이렇게 사시는 45세, 정신 못 차리는 45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20년 뒤에 65세죠. 65세에 빈털터리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연금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이, 세금 문제, 나이 문제, 마지막 미친 듯이 뭐에 지금 욕심이 있어요? 돈 욕심에 있잖아요. 투자. 연금을 활용하는 거가 단순히 노후만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서를 생각을 하면서 연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연금을 어떻게 생각한다? 세금.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나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연금을 들 때야 안 들 때야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용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여기죠. 그래서 앞에 뒤에 글자 세 글자를 땄더니 금이자입니다. 금 빌려서 내는 이자만큼 중요한 시점이 45세 전후로 해서 연금 전략을 짜는 겁니다. 45세 이하인 경우도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보시는 거고, 45세가 넘어서 65세로 가시는 분들도 이것도 지금 금 같은 시점입니다. 금 빌려서 내는 이자를 내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연금 활용은 금 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DB/DC 이거 회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때려치시면 DB나 DC나 뭐 IRP 계좌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서 계좌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DB/DC는 회사가 책임 운영하는 거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퇴직금이 DB나 DC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다가 근래 와서 IRP 개인형 이 퇴직연금 관리로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돼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그래서 IRP 요거만 하더라도 뭐 900까지도 세액공제가 돼요. 이거 좋다 이거야.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노후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중도 해지 시에 16.5%의 세금을 토해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왜 들었어? IRP를 들지를 말지. 그냥 퇴직금 현금으로 받아다가 응? 해외 주식을 사든지 국내 주식을 사든지 다른 걸 하시지. 그래서 젊었을 때 사팔사팔 하듯이 직장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친구들,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은 IRP를 하지 마라. IRP를 하지 말고 차라리 ISA를 하라. 뒤에 가서 ISA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RP랑 ISA랑 뭐 둘 다 뭐 퇴직연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ISA하고 IRP와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DB/DC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 근데 나는 개인용으로 IRP로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세액공제를 잘해야 된다. 제가 했죠. 세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16.5%를 토해낸다. 그래서 세금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왜? 자영업 망했는데 노후에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퇴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라도 있어요. 그래 쭉 다녀서 안 잘리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이라도 나와. 그러면 그걸 쓰면 돼. 그리고 또 공무원들 공무원 연금이 나온대. 공무원 연금 의미 없다. 네가 준비해라. 지금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차 싶으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통합된다. 국민연금이 적자가 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적자가 안 나오고 있는 공무원연금 통합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짱황이 됩니다. 말짱황.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받아. 지금 30대, 40대 공무원들 퇴직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퇴직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퇴직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IRP 계좌를 해? 아니라고 했죠. IRP 계좌 하지 마라. 뭐를 해? ISA를 하라. 젊은 사람들은 IRP가 아니라 ISA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연말정산 공제해준다고 이거를 들어요. 이거 들어봤자 내가 불입한 거 대비해서 공제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어차피 30대 그리고 40대 길게 들어가지 않고 4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세금이 많지 않고,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청년 세액공제를 해줘요. 청년 세액공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은 39세까지 청년으로 받아줘서 세액공제를 해줘서 거의 세금을 낼 일이 없어요. 근데 세금이 낼 일이 없는데 무슨 세액공제를 해? 세액공제가 의미가 없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이렇게 되면 30대가 중소기업 다니는 30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IRP 계좌가 효과가 좀 생기겠죠. 그건 이제 5,500만 원, 5,000 그 500만 원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40세 전후로 해서 중소기업 다니는 경우는 요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5세가 됐는데 중소기업 다니면서 요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연금으로 세액공제를 할 항목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내 지금 소득 상황, 내 직업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IRP가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IRP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최대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아요. 근데 연금저축을 안 해도 돼요. IRP만 900만 원 때려도 돼요. 900만 원을 때려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9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600만 원이면은 월에 50만 원, 900만 원이면 75만 원 그렇게 되겠죠. 75만 원씩 월급 받으면 75만 원씩을 불입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과연 이게 IRP를 넣어서 75만 원을 넣는 게 맞을까? 여기서 자기의 성향을 찾았어. 해외 주식이 맞대. 해외 주식이 맞은데 연금 계좌에다가 75만 원씩 넣으면은 해외는 어떻게 투자해요? 투자할 돈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45세 이하입니다. 45세 이하. 이랬을 때는 효율이 더 높은 75만 원 연금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 75만 원 넣기 아니라 해외 계좌는 ISA건 IRP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해당이 안 되니까 모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때는 해외 직접 투자는 75만 원 안 넣는 게 맞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해. 그리고 내 성격이 조직 생활에 맞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조직 생활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만두겠지. 그만두면 무슨 일이 생겨? IRP 계좌에 돈을 계속 넣을 거야? 아니죠. 그렇게 자꾸 그만두면은 무슨 일이 생겨? 중간에 실업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럼 결국에 뺏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중도 해지를 해요. 16.5%를 내. 이렇게 해지를 해서 중도 해지를 해가지고 세금 낼 바에는 처음부터 IRP를 넣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ISA 계좌를 넣어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령별로 이렇게 보면 생애주기별 자산을 이렇게 따져볼게요. 지금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해요? 주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채권은 적게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은 적게 하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채권을 합니다. 네. 그런데 채권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 채권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도 그렇게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채권도. 그런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채권은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되고 젊을수록 주식을 해. 주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리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기에 연금 넣을 돈이 어딨어. 연금을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주식 계좌도 그렇고 코인 계좌도 그렇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내년에는 제발 운용을 시스템적으로 해라. 시스템적으로 안 하면 망합니다. 시키는 대로 제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분명히 아파트도 살 수 있고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연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안 사면 바보예요. 어디 그냥 고시원에 살더라도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돼. 근데 고시원에 살기 싫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러면 집이 없습니다. 평생 집을 못 사요. 그래서 고시원에 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젊었을 때 리스크가 있더라도 효율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고시원에 살아요. 나이 들어서는 고시원에 못 살아요. 집을 안 사는 게 맞지. 집을 더 이상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몇 살이 되면 50 넘어서는 집을 사시면 안 돼요. 집을 사는 순간 고통이 들어와요. 무슨 고통? 주담대 받아서. 주담대 이자 어떻게 내? 직업은 날아갈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5세 넘어서는 주택을 사지 마라. 55세까지 됐는데 집이 없다. 집을 사지 마세요. 집을 안 사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맞는 거가 되기도 하면서 안 맞는 거도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5세 전후로 하신 분들은 요 1층, 2층, 3층을 다 가져가요. 1층, 2층, 3층. 그래서 국민연금도 받으시는 분들, 국민연금 뭐 200만 원인가 받으시는 분들 있다고 뭐 기사에 나왔잖아요. 200만 원 받고. 퇴직연금으로 해서도 한 200만 원 받고, 개인연금 넣어놓은 것도 해서 한 150만 원 받고.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행복해요. 수익형 부동산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받고 55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65세를
좀 전후로 하신 분들은 지금 가능해요. 1, 2, 3층이 있어. 1, 2, 3층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대는 1층이 없고요. 2층도 되게 애매해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이거 되게 DBDC도 되게 애매하게 현금으로 줘버려요. DBDC 드는 게 아니라 퇴직하면 현금을 줘. 그래서 퇴직연금을 안 들었어. IRP도 안 들었어. 이게 되게 세모예요. 세모.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이 IRP 등해서 개인연금을 드는 거예요. 개인연금. 이렇게 돼서 이 구조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되게 힘든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반드시 무슨 계좌가 있어야 된다. 공무원을 이제는 은퇴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괜찮아 조금.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누구냐? 30대 40대 공무원 최악입니다. 최악.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머릿속에 뭐라고 해야 된다? 통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통합한다. 그래서 내 공무원연금은 없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ISA 계좌를 만든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IS 계좌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45세가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다. 여기서 20년을 불입하면 65세예요. 그때부터는 돈이 진짜 어디서 나오는 데가 필요하죠. 반드시. 지금이 최대 피크 구간이에요.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어쨌든 월급을 받는 게 최대 피크. 그래서 ISA 계좌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만기로 계속 이게 유지를 해야 돼요. 3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5년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 ISA 계좌인 거고, 또 하나 AS 계좌에서 3년 뒤에 돈이 정리를 해요.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디로 넘어가? IRP 계좌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IS 계좌에서 IRP 계좌로 넘겨서 뭐 소득공제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었을 때는 IRP 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활용을 해서 이 안에 ETF도 넣으시고, 그죠? 그렇게 좋아하는 ETF, 그리고 국내 주식도 여기를 통해서 또 매수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근데 해외 주식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외 주식은 안 돼요. 직접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IS 계좌를 매년마다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다 넣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3년 뒤에 목돈을 마련하셔야 돼요. 목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시는 게 ISA 계좌입니다. 그래서 뻘짓하지 말고 젊은 친구들은 ISA 계좌를 만들어서 ETF를 사든 주식을 사든 뭐를 사든 여기에서 회전을 돌려서 될 수 있으면 3년 동안 의무가입이니까 뻘짓하지 말고 3년 동안 묵혀놓는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3년 뒤에 목돈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3년 이내에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면 ISA 계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왜? 중간에 돈 빼서 해지해야 되니까. ISA 계좌에 넣는데 집을 살 거래. 그건 ISA 계좌가 아닌 거죠. 그냥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연금저축은 넘어가고. 그래서 ISA 계좌, 지금 목적 기간이 3년에서 5년인 경우 가입한도 2천만 원, 5년까지 최대 1억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IS 계좌가 좋은 게 뭐냐면 3년 동안 채우고 나면은 비과세 200만 원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이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해요. 9.9%. 그래서 이제 15.4%가 아니라 9.9%니까는 세율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IS 계좌는 누가 넣는 게 좋냐?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넣으면 좋다. 프리랜서. 왜냐면 직장을 다니면 어쨌든 퇴직금이 있고 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프리랜서는 이게 없어요. 퇴직금이. 그래서 프리랜서는 반드시 ISA 계좌를 만든다. 내가 프리랜서 강사 활동을 하고 다니거나 뭐를 하거나 하시는 분은 당장 ISA 계좌를 만들어서 인증을 하시고, 자영업자, 우리 희니님 자영업자죠? IS 계좌를 만들어서 내가 생기는 월급의 일부를 거기다 때려 넣는 거예요. 때려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내가 일정 정도 소득은 조금 많이 벌어. 근데 집도 살 계획도 있어. 그러면 IS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냐? 금액을 많이 넣지는 말고 자영업자를 하고 있어. 조건이 그거예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높아. 그리고 집을 살 계획도 있어. 그럼 IS 계좌를 일단 틀어놓고 2천만 원 한도까지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움직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돈을 넣지 않지만 돈을 넣어서 움직이는 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집 살 때 이건 깨진 않습니다. 어차피 소액을 넣은 거 소액 대세의 지장이 없어요. 집을 사는데 이 소액 깨봤자 아무런 영향을 주질 못해. 1,000만 원 없다고 집을 못 사면 처음부터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ISA 계좌를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한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반드시 ISA 계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약을 당첨이 됐어. 그래서 청약을 넣는데 입주를 하는 시점이 3년 뒤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ISA 계좌를 이용해서 청약이 만기된 시점과 그 입주하는 시점과 IS 계좌 3년 의무 기간을 맞추면 베스트다. 진짜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IRP 계좌 이거는 연금 계좌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공제 혜택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에 즉시 과세하지 않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 IRP 계좌를 넣어서 과세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과세 이연을 해서 그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액공제 된다고 했죠. IRP 계좌 최대 얼마까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그래서 45세는 연봉이 높아요. 연봉이 높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제할 게 없어요. 공제할 게 없어. 그래서 공제할 게 없는 거를 거꾸로 이용해서 IRP 계좌를 이용한다면 공제할 게 생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ISA 계좌, IRP 계좌 요 두 가지를 고민을 한다고 했었을 때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후이신 분들은 IRP 계좌도 같이 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45세 이하라 그러면은 45세 언더 요거는 45세 이상 IRP 계좌를 해서 공제를 받아요. 공제.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든 뭐를 하든 공제용으로 IRP 계좌를 이용하는 거고 IS 계좌는 역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45세 이하 때는 IS 계좌를 이용하는 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15세에서 19세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19세 이상이나 는 모두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연 2천만 원 최대 5년까지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근데 의무기간 3년이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비과세는 200만 원까지 되고 초과하게 되면은 9.9%의 과세가 된다. ILP 계좌 노후 연금 수령 55세 이후에 이렇게 되는데 얘의 목적은 공제입니다. 공제. 무슨 공제? 근로소득 공제를 하기 위해서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으니까 과세 이연을 통해서 이 복리 효과를 노리는 측면에서 ILP 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세하게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분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IRP 계좌를 이용하실 사람과 ISA 계좌를 이용할 사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으쌰님은 ISA를 해야 돼요? IRP를 해야 돼요? 으쌰님은 IRP 계좌와 IS 계좌 어떤 거를 하셔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45세가 넘으셨으니까 그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면 안 돼요. 이거 끝까지 듣고 나서 가입을 하셔야지. 제가 가입하라고 즉시 가입하세요 얘기 안 했잖아요. 어? 왜 가입을 해요?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지금 빨리 하세요라고 했지만 지금 빨리 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그래서 45세 넘으신 분들은 ISA와 IRP가 두 가지 필요하다. 왜? 공제도 필요하고, 에? 공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역동적인 것도 필요하죠. 아직 55세, 60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동성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ISA도 필요하고, IRP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필요한 거고, 그러면 ISA 중에 어떤 거를 하냐가 중요하겠죠. ISA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하는 거, 증권에서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증권에서 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 여기 중개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증권에서 하는 건데 신탁형은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신탁형은 진짜 나는 잃는 게 진짜 너무나 끔찍하게도 싫다. 원금 보존이 되고 싶다.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ISA 계좌를 신탁형으로 은행 가셔야 돼요. 은행 가셔서 또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IRP 계좌는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어요. 연말정산할 때.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효과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IRP 계좌는 세액공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ISA는 지금 비과세를 누리면서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IRP인지 ISA인지. 그럼 여기 봐봐요. 얘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3년을 의무 기간을 두면서 얘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3년 뒤에 목돈이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ISA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S잖아요. 손수. 계좌를 만들어서 어카운팅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 ISA 계좌입니다. 내가 손수 돈을 벌어 계좌를 만든다. 내가 살 돈에 계좌를 만든다. 목돈을 만든다. IRP는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 왜? 근로소득이고 뭐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살궁리. 그죠? 연금 받으면서 다시 살궁리를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살궁리를 계획을 하는 거가 IRP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시 살궁리 계획을 하는 게 IRP다. 다시 살궁리를 하는 게 IRP.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목돈 하나 만든다. IS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도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ISA는 만기가 돼서 어디로 넣을 수가 있다고요? IRP로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금 수령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 연금이 없고 국민연금과 합해진다. 이미 끝났다. 그러면 퇴직금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IRP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45세 이후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임금이 최대 피크치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고민도 해야 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돈을 적립식으로 차분차분 넣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45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이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국내 상장 타이거 어쩌고저쩌고 그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 해외 시장에 직상장한 거 ETF 우리 이제 작년에 얘기했죠. SPY, QQQ, 뭐 QQQM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다? 모두 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 이런 거 안 된다. IS 중개형은 IS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돼. 국내 개별 주식 어떻게 된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 ISA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역동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샤님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 국내 주식 넣고 싶다라고 하면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넣고 3년 뒤에 목돈이 생겨서 목돈을 딴 데 쓸 수도 있고 어디에 IRP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ETF 등등들 넣어가지고 월 배당 ETF도 있고 뭐 상승형, 성장형 ETF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래서 그 바구니에 넣고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TF에 직상장하는 ETF, 미국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SPY, 그 다음에 VOO. 이것도 작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미래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한 주씩 한 주씩 더 사서 지금 꾸준히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모아가기를 하는 거가 또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IS에 넣을 수 없다. 직접 해야 된다. 이게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분산해서 사시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지금 ETF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상장한 미국 ETF는 어디에? IS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럼 거기에 태우시는 거고, ETF 중에 미국에 직상장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IS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한다? 직접 투자를 하신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온 거고, 뒤에 가서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슨 해가지고 지금 흐름. 그래서 25주 동안의 현재 가격, 25주 사이의 변동, 52주 최저, 52주 최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들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정상적이에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막 급등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요번에 화랑을 타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배당 이득을 챙기고 나서 중간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갈아타기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사회초년생, 30대 사회초년생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ISA 계좌를 이용하고 아니면 직접 상장되어 있는 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해서 사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내년에도 변동성은 심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20대와 30대는 비슷합니다. 성장형의 주축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추천 항목들을 정리를 해냈어요. 제가 올해 자료는 두고두고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두고두고 보실 자료를 만들어 드렸다. 40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대로 넘어가면 IRP 계좌와 ISA 계좌가 동시에 활용을 적절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수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게 좋다. 그리고 50대 은퇴로 접어드는 상황이 됐었을 때 연봉이 이제 점점 높긴 하지만 이제 퇴직하면 그 연봉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미리 40대, 45세 이후부터 준비해 놓은 돈들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ETF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몇 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뒤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어,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 소액을 가지고 연금을 아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왜 국내 주식을 태워서 이거를 국내 주식을 태우는데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조용히 태워주는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ETF 투자를 넣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비교도 해놓고 웹 화면을 따라하기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비교를 가보시면은 ISA 계좌를 어디다 넣으면 좋으냐 여기 보시면 한국투자증권 앱다 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의사님한테 왜 빨리 하시냐 천천히 하시라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투자증권이 수수료가 어떻게 돼? 0.036이에요. 그리고 미래에셋 0.036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에서 근데 얘네들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12월 현금 리워드 계좌 개설 시 최대 20만원 플러스 혜택 이렇게 준대요. 여기 백화점 상품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챙겨보면서 증권사별로 준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죠. 한국투자증권은 20만원 준대, 미래에셋은 2만원 준대, 삼성증권은 20만원 준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챙겨보신다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이거마저도 이게 돈을 즉시 20만 원을 오늘 벌어들이는 거예요. 바로 ISA 계좌를 만드는데 한 투를 하게 되면은 20만 원을 벌어서 오늘 시드머니 강의를 신청한 거를 돈을 다 뽑아내요. 제가 그걸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예요. 시드머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다 들어도 이거 IS 계좌 만들어서 20만 원을 받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난다. 그래서 바로 돈이 환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죠? 올해는 돈을 바로 즉시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가입할 때도 이런 생각을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끝났어요. 열심히 버시는 거예요. 거기서 계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증권사 앱 들어가셔서 설치도 하시고 이 플로우를 다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이번에는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시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다 이 매뉴얼이 들어있으니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여기 이제 하실 수 있는 거 ETF 반드시 IS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가 나지 않게끔 매뉴얼을 다 드렸어요. 이거를 올해 1년 내내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은 돈을 무조건 벌어요. 100%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파일을 끝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36분 앞으로 24분이 남았습니다. 24분이 남아서 이제 두 번째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바로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2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이고야. 지금 따라오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죠? 네. 으쌰님이 잘 따라오고 계시면 나머지도 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시경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 내년에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건지도 말씀을 드렸고 환율에 대해 흐름 상황, 지금 현재 주가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식 어떤 거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부동산과 환율해서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달러로 환산한 사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한 얘기가 후기를 이제 제갈님이 이쁘게 쓰실 거니까 모두 다 후기를 쓰셔야 돼요. 후기가 이번에 첫 번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정리를 간단하게 내 기준으로 해서 나의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나는 이런 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는 요렇고 요런 거 요런 상황이니까는 나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제를 해놓고 내년에 이대로 했는지를 점검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 현재 기준에 맞춰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환율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후기를 보고 환율로 아파트 가격을 변환하는 일들이 강사들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보세요. 내년에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환율과 부동산과 환율에 대해서 얘기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세 시대 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권별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권별 아파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과 환율과 연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써도 돼요. 네, 써도 돼. 쓰고 나서 어느 놈이 쫓아가는지를 그것도 감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느 놈이 쫓아가는지. 정권별로 아파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정부 때까지, 예, 이재명 정부 때까지 이제 변화폭을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지금 김대중 정부 때 분양, 양도세 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노무현 정부 때 피크를 찍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뭐가 생겨요? 종부세라는 게 생기고,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쭉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리먼 브러더스 터지면서.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는 걸 해제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2014년에도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아파트 값이 안 올라요. 근데 여기에 우리 빚내서라도 집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우리 그 초이노믹스를 주장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서 반등의 효과를 조금씩 이뤄내고 있다가 문재인 정권 때 폭등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잡았더니 뭐예요? 진보 정권이 들어온 거죠. 진보 정권이 들어왔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아파트 값이 엉망으로 되죠. 분양에 대해서 침체 일로에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거를 걷어줍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 덜방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1.3 대책은 그렇게 살려줄 게 아니었는데 1.3 대책을 말아먹었으면은 그때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오시아님은 이때의 타이밍을 이용해서 덕분에 서울 아파트를 입성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스트폴 당첨되신 분, 그 다음에 더샵 당첨되신 분, 서울원 당첨되신 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른 다수의 분들도 당첨이 되는데 분양가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셨죠. 어쨌든 그런 찬스를 만들어준 게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때 다시 이제 또 폭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별 상황들을 봐보면 지금 여기 봐보면은 지금 22년제 지금 22년도 이렇게 되면서 변동폭이 생기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도 하기도 하고 24년도에 일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규제 지역도 해제도 하고 하면서 침체 일로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신생아 대출 특례에서 금리 9억짜리 주택을 저리를 주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인구가 이제 빠져는 거를 이제 해소를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침체 일로에 빠진 국면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고 이렇게 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는데 이게 끝남과 동시에 불안 리스크가 있던 계엄 사태를 터뜨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또 이렇게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서 토지거래 확대까지 하면서 집값이 또 폭등을 하는 상황.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거래량이. 근데 과연 이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대 정부별로 이제 이슈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진보 정권 있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보 정권 때는 부동산을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 정권일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매수.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화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매수를 했죠. 언제? 보수 정권일 때. 그럼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진보 정권일 때. 왜? 폭등을 할 거니까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만 잘 맞춰도 돈을 번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매도와 공방에서 매수의 우위를 좀 차지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쪽에 남아있긴 한데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폭등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7년, 28년도에는 집 사는 거 아닙니다.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매수를 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없기를 모르겠어요. 27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8년부터 29년으로 넘어갈 때는 매수하는 게 후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권이 보수가 될 것 같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28년, 29년도의 흐름이 보수가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이거를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보수가 지금은 엉망이지만 갑자기 뭔가 정리가 되면서 보수가 혜성처럼 뛰어오르면서 28년, 29년에 예상치도 않은 일이
전국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의주시는 할 필요가 있다. 자, 현재 대출이 이제 빡빡하게 막혔죠. 기존에는 6억 대출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627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근데 10, 15 대책이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25억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거의 사실상 대출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억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아파트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섹션은 대출이 이제 규제 전후로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10억 이하 아파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억 이하가 내년에는 정말 많은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0억 이하 아파트들의 거래 추이, 그 변화의 추이가 15억 언더의 아파트의 변화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강력한 규제가 있으면 한 번은 기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확률이 내년이랑 내후년 사이에 한 번 올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병아리 청년은 사시면 되는데 그때도 주저하면은 집을 안 사는 게 맞다. 당신하고 집은 안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결단을 내리고 사야 된다. 우물쭈물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계속 트래킹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살 집만 트래킹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팔고 나서 어떻게 15억 넘는 아파트로 이동을 할 거니까 그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0억 이하 아파트들도 못 사게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전반적으로 나머지 15억에서 20억 이하짜리도 흔들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10억 이하짜리는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움직여졌을 때 이거마저 막아버리면 한 번은 출렁거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억이에요. 그죠? 9억 2천짜리인데 지금 규제 전에는 6억 4천까지 됐는데 규제 후에 6억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 전이나 이후나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겠죠. 이게 우리 임장 갔던 지역입니다. 월곡 도산 위부 84 마레프 이거 영향 받죠. 이렇게 되면서 대출 그 규제 이전에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랑 규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가 규제 지역이 아니었을 때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마포와 성동구에 집중해서 사는 일이 벌어졌었죠. 원벨리. 원벨리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대출이 최대 생애 최초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생애 최초가 될 수 있으신 분들이 부자 젊은 친구들이 많죠. 부자면 형 누나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규제가 확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지금 웃긴 상황이 된 거예요. 서초를 규제를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압구정보다 반포가 좋냐라고 하면 압구정이 더 좋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규제가 강남처럼 세게 들어오지 않는 서초이다 보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원밸리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압구정보다도 더 센 이 가격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그래서 5대 공역을 나눠서 이렇게 한번 따져서 쓸만한 아파트 아니면은 체킹을 해볼 만한 아파트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총 50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심권, 그 다음에 동부권, 서부권, 그 다음에 서남권, 동남권을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를 보세요. 9억부터 12억. 대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을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체킹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심 있게 좀 보면은 이제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그 월계 도산도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곡 도산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건축을 하겠다는 창동주건 3단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변화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집은 갖고 싶어. 출근도 멀리는 안 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도남 한신한진이 이게 팍 뜰 겁니다. 팍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리치 누나님이 살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했던 청계 현대, 여기가 지금 변화 변동이 생기죠. 동북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당 현대 재건축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길동 우성 아파트 84가 10억대입니다. 길동, 그렇게 강동구 좋아하시는 분들 강동구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북권 같은 경우에 녹번 힐스테이트 녹번, 요게 이제 역세 이제 3분 컷입니다. 3분 컷 신축이고요. 이제 뭐 이제 다음 이번 장 끄트머리 가면은 이제 준신축으로 될 수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봉천도산 지금 10억 선에 놓여 있는데 이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봉천도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단지가 언덕은 아닌데 뒷단지는 언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1단지가 언덕 살짝 있는 평지와 언덕을 끼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진할 확률이 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약진할 확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한번 보시는 게 또 좋고, 생활 상권이 나쁘지 않은 개봉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떻게 변한지, 개봉 현대 얘네들이 10억을 넘어갈지를 한번, 노도강 금강구 시리즈의 8억대 선들이 10억을 넘어갈지를 한번 지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리치 누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단지가 있어서 그 단지는 뺐어요. 오늘 부랴부랴. 예. 그거를 이제 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픈돼 있으면은 또 보다가 누군가가 또 이렇게 보다가 그거 이제 가격 오르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섹션을 놓고 시장 주도, 강력 호재, 갭매우기, 가성비 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의 표시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렇게 숫자로.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령 호재가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 여기도 갭매우기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봤고, 가성비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봤고, 그래서 이 지도를 천천히 보시면서 가성비랑 뭐 이런 것들이 리스트만 볼 게 아니라 지도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파일들을 50개 아파트를 보실 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 막대 그래프는 원화를 얘기한 거고요. 요 이렇게 라운딩 돼 있는 거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한 거냐? 지금 보시면은 달러를 얘기한 겁니다. 달러의 변화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원화는 좀 올라온 편인데 달러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데 역세가 괜찮은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서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쯤인 리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괜찮은 데는, 관심 있던 데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아 사거리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이렇게 이제 거리가 딱 지도로 봤었을 때 감각적으로 딱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지금 비교를 보시면은 달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달러는 떨어졌어요. 오히려 기름 뉴타운 4단지 2편한 세상이. 그래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정고점 비스무리하게 돼 있고 얘는 정고점 돌파를 못하고, 그죠?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역 가까이에 붙어 있죠. 역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원화도 달러도 지금 앞전에 원화와 아파트를 얘기했을 때는 괜찮은 아파트들을 얘기하니까 다 괜찮았는데, 여기 봐보시면은 원화도 아직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달러도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그게 어디? 월계역에 있는 월계 아이파크. 그래서 봤더니 메토선이 1호선입니다. 1호선. 그래서 이제 1호선인가를 감안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동북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종합 SK뷰. 종합 SK뷰는 월곡역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요 옆으로 뭐가 들어오냐? 동북선이 들어옵니다. 동북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이 원화가 10.6억, 지금 10.2억,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시점인데 달러로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 요거 괜찮을까?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문이편한 세상. 역 가까이에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떨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1호선들은 조금은 입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동주공 19단지, 이 우리가 옛날에 임장을 갔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재건축이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때 효과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서울 외고도 있기도 하고 이런 지역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아직 원화도 탈환을 못했고 달러도 탈환을 못했다. 근데 창동 역세 효과가, 창동 개발이 지금 GTX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럼 창동 19가 낫냐, 창동 그 3단지가 낫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관동은 돌고지역, 이거 우리 임장 갔었습니다. 그 태희님 우리 여기 갔을 때 요거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넣었으니까 9억대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계주공 7단지 노원역에서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허시험장 기준의 축소 이전 및 임대 아파트 결사 반대 항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그리고 이제 가격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도남 한신한진, 조금 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마을버스가 휘휘 올라가긴 하지만 걸어 안 올라가고 마을버스가 올라간다는 거에 최대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게 갭이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이거 한성대 임장 갔었을 때 갭이 많이 달라붙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델방에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죠. 이거 도색한 거 보고 이거 신축 아파트가 생겼다고, 한성대 입구 앞에. 그러면서 다 신축 아파트인 줄 알고 낚였었죠. 그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그리고 월곡두산 위브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아파트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보면은 6호선과 동북선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들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동덕여자대학교가 뭘로 바뀌죠? 여자가 빠지고 동덕대학교로 바뀐다고 하죠. 그럼 여기 앞에 상권, 여기 상권이 많이 괜찮아지겠죠? 상권의 근처에 있는 요 두산 아파트, 여기 상권을 좀 예의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창동주공 3단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러면 상도레미안, 여기는 한번 갔다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갔다 오시면서 이거 지금 이 정도 가격인데 괜찮을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요거는 한번 방문해 보시라. 여기를 이 가격 주고 선택할 건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목동 우성 2차, 목동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동 우성 2차가 아직 10억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목동 학원가 이용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목동에 대한, 여지까지는 목동 프리미엄이 있겠죠. 목동 프리미엄. 그래서 목동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노량진이 좋아진다 그거 맞아요. 근데 어쨌든 목동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제가 목동이랑 노량진을 산다 그랬을 때 저는 목동을 안 산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목동은 절대 안 사고 노량진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락 드림타운, 이거는 정말 갭2의 성지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갭2의 성지였고,
그리고 지금 그나마 살기가 언덕 중에서는 살기가 괜찮다고 하는 대단지 아파트 중에 하나가 관악 드립타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우르르 올라갔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전고점 거의 근저까지 회복을 했는데 여기는 이게 맞을까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평안신이랑 또 비교했던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방이 여기까지 다 왔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입지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이게 상방이 아직도 더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까지가 끝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형은 뭐 신도림에서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 재건축한다 그랬죠. 중공업 지역 400%를 이용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목동 하실 거면 신정 내거리가 목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는 평을 받고 있으니까는 이것도 목동 학원가를 생각하셨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화이팅 하셔가지고 집값에 목숨 걸지 마시고 상급지로 탈출하시길 응원합니다. 급지대로 집값은 움직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부동산 탓 그만하세요. 안티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이런 얘기가 있는 곳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목동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가 목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봉천두산 평지인데 어쨌든 얘는 약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다? 안 좋은 이름을 붙어 있는 관악구입니다.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금강구의 관입니다. 관. 근데 어쨌든 강남 출근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평지에 가까운 측면에서 역에서 가까운 걸 생각을 해보면 1단지는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1단지도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름연 레미안 크리시엘도 마찬가지로 복잡단안합니다. 여기도 이제 교통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기름역이랑 동북선이랑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림현대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가까운 거는 있긴 한데 여기가 약간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그래서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런 거가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개봉 프루지오도 여기 오르동역에서 거리가 좀 있긴 있습니다. 9분 정도 소요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전고점이 10억 5천인데 8억 5천. 이게 10억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개봉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 8.1억이 전고점 10억까지 돌파할 것인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DMC 파크뷰 자리, DMC 파크뷰는 이 근처는 다 DMC가 붙어 있어요. DMC 붙어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같은 DMC는 아니다. DMC 중에서도 쓸만한 DMC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신축에 가까운 거, 아직도 여전히 신축에 가까운 거, 그리고 입지적으로 교통편이 괜찮은 거, 이런 것들만 되고,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큰 거, 이런 것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과 요거 파크뷰 자리는 꼭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넣어봤어요. 북한산 현대 실스테이트 7차, 얘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냐, 연신내 GTX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더 할 것이냐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달러가 조금 떨어진 게 있어서 여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밑에 뭐가 있냐,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레디알레라고 하죠. 레디알레 맞겠죠. 대조 1구역에 힐스테이트 레디알레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 의미가 있어요. 홍제역에 이제 요거는 유명하죠. 홍제교회가 여기에 재개발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보상해달라는 거가 기사가 났었죠. 제 기억에는 180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지어진 아파트가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그래서 홍제역이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쪽에 개미마을도 우리가 임장을 갔던 지역인데 이 근처의 신축은 홍제, 해링턴. 그러면 이 가격을 주고 여기 사는 게 맞을까? 근데 신축인데 이 가격인데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얘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신축인데 이 가격, 구축인데 저 가격인 지역들하고 같이 비교하는 측면에서 홍제, 해링턴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구축인데 저 가격, 신축인데 이 가격. 그래서 입지 비교를 해보시란 얘기예요. 입지 비교. 녹번 힐스테이트 11억 5천. 그러면 녹번이 11억 5천이래. 그죠? 해링턴 플레이스도 11억 5천이네. 얘가 어느 게 더 낫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녹번동과 그 여기 홍제역과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구가 서로 다릅니다. 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녹번동 구가 다릅니다. 무학현대 요 라인들 요 라인은 이제 무학현대는 이제 구축이죠. 구축인데 지금 10억 5천. 해링턴 플레이스인데 신축.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84인 거랑 이제 59인 거랑은 잘 따져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해링턴 59인 거고 여기도 이제 59인 거고 59끼리 비교를 해야 되지 84와 59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바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이것도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광 5구역 재개발을 하고 역 바로 앞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고점을 빨리 탈환을 할지 얘는 정고점을 언제 탈환을 할지를 보시는 게 관점이에요. 언제. 다른 데들은 지금 뭐 정고점 근처에 온 아파트들하고는 얘기 다르게 정고점을 언제 도달하지 이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불광동 미성 자리는 좋습니다. 근데 언제 재건축될지가 관건이겠죠. 녹물이 철철철, 녹물이 철철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데 자리는 괜찮습니다. 불광 5구역이 바로 여기 옆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정리가 되면은 정말 아주 깔끔하게 좋은 동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동구 하면서 강동구의 그 학군이 좋다, 뭐 강남 4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0억대 아파트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납동 한강극동 저는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아파트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어쨌든 풍납동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의 인나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그 풍납토성 등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건지 이게 95년이에요. 95년. 그래서 이제 재건축 얘기를 슬슬슬슬 이제 할 수 있는 뭐 용적률이 어떻든지 간에 왜냐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재건축 얘기를 하는 게 그들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동 리버파크 10단지 여기 강일 리버파크 여기는 조용하게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게 살기는. 근데 집값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오를 것이냐?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다. 근데 나 그래도 강남 4구라고 우기고 있는 강동구에 살고 싶다. 이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강동구에 이제 천호 삼성 이런 것들은 소규모 단지인데 그래도 이제 강동구 흐름에 맞춰서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진짜 강남 4구가 강동구가 맞는지 아니면 동작구가 강남 4구가 맞는지는 요번 시장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보는 측면에서 이 소규모 단지도 터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걸 넣어봤습니다. 길동 우성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도 강하게 들어있는데 어쨌든 길동 우성 하면서 여기에 막 이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재건축도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나쁘지 않은 이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직 덜 올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거여 마천이 송파냐 아니냐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인데 이거가 장점은 뭐냐? 역세입니다. 역세. 역세. 그리고 이거 여차식품은 97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 이번 장에 뭐 일단 30년 마크만 달면 재건축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000세대 그리고 97년 이런 효과를 노린다면 투자성으로는 나쁘진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주로서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성내 삼성 여기가 이제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조용하고 살고 싶다면 여기 추천합니다. 평온하고 조용하게. 여기도 주변이 뭐가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고 조용하게 살면은 나쁘지 않은 동네인데 그래도 이제 깨끗한 거. 그래서 신축바를 보고 가격을 이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진짜 요런 데가 그냥 어떤 느낌? 신도시 느낌. 네, 신도시 느낌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 느낌 나고 깨끗하고 실거주 비중이 높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여기 투자 그래서 이제 거주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약수 하이츠는 많이 얘기해서 빼겠습니다. 청계현대 여기는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마장현대에서 애증의 관계에 놓여 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변화무쌍이 될 만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청계현대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9억 8천인데 전고점을 훅 뚫어버렸어요. 훅 뚫어버렸어요. 청계현대. 청계천이 진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장동 축산 시장이 있어서 냄새가 나서 싫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싫다 그랬는데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도 동북선이 생긴다. 갈 거는 갑니다. 종로 센트레빌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시내 출근하기 좋은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시내 출근하실 분들 그리고 이제 행당동에 이제 그 입지가 훨씬 더 좋고 괜찮고 신축이고 그리고 행당한신 이런 데가 좋은데 그거 못 사는데 나 진짜 여기 왕십리 근처 행당동 근처 무조건 사고 싶다. 그냥 사세요 이거. 이것도 재건축한다 그럴 겁니다. 네. 나는 그냥 성동구 라벨을 갖고 싶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변이 괜찮은 걸 갖고 싶다. 행당동 신동아가 좋습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문파크 뷰자이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보문파크 뷰자이가.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죠. 언덕입니다. 언덕. 그래서 이제 이 언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얘도 입주가 2017년이기 때문에 준신축입니다. 준신축. 그래서 이제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살 분들은 이거를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시장이 어수선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언덕 아파트는 내려갈 때는 급격하게 내려간다. 언덕 내려가듯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당현대는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창신두산도 누누이 얘기해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13분을 초과를 했네. 50개 아파트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한 아파트, 지표로 볼만한 아파트들을 정리를 싹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돌아오는 26년에 이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임 다닐 때 이들 지역을 통과를 할 때 한 번씩 이 표의 기준에서의 가격 변화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후임 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머니 강의를 하면서 내년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나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대편도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내가 17억짜리, 20억짜리 사고 싶으면 10억짜리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확실히 본인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 26년 투자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드머니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피곤해서 가신 분이 세 분이 계시네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